안에 백신이 들어간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여러 정황을 근거로 김 위원장이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은 거로 추정된다고 참석자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김신곤 통일보건의료학교 이사장 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오늘 긴급 현안 토론회에서 북한이 밝힌 발열 환자 대부분이 오미크론 감염자라고 했을 때 전체 확진자 규모는 이보다 4, 5배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밝힌 발열자 수는 어제까지 197만 8천여 명인데 김 교수는 실제로는 1,000만 명까지 감염된 상황일 수 있고 이런 추세라면 한 달 안에 북한 전 인구가 감염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내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된 가운데 법원이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시민단체 집회를 허용할지 판단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는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는 집회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내일 오전 심리합니다. 신문기일이 참여연대가 집회를 하겠다고 예고한 날 하루 전에 열리는 만큼 법원은 내일 신문을 끝내고 곧바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기와 수도, 철도 등 민영화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공부문의 민영화에 대해선 현재 검토한 적이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의 자택과 한양대 사무실, 산업부 산하기관 6곳 등에 대해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오늘 한국석유관리원과 대한석탄공사 등 산자부 산하기관 6곳과 한양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에는 전국이 맑은 뒤 점차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강원 영동과 충청 내륙, 남부지방에는 매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경기 북부는 오전에, 제주도는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서와 전남에는 오후에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5도 등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9.1도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6일)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오늘 수도권 격전지로 꼽히는 인천에서 나란히 선대위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섰는데요. 국민의힘은 정권 출범 초반인 만큼 국정 안정론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견제론을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정치 프레임 속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지방선거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건데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선 주자급 거물 정치인들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지방선거에서 지방의제가 실종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최소 9곳을, 민주당은 최대 8곳을 차지하는 걸 승리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하는데요.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누가 더 민생에 귀 기울이냐가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를 열쇠가 될 거라는 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세한 정치권 움직임 잠시 후 뉴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대통령 집무실이 보이는 용산공원 부지 일부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산공원 조성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하는 취지라고는 하지만 발암물질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별다른 오염 정화 작업 없이 개방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시민단체 관계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에 맞춰 통화 스와프에 준하는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런 조치가 외환시장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목요일 경제읽기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회 예결위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추경 예산안 본심사에 들어갔어요. 네, 추경 예산 심사 일정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은 예결위에서 종합정책 질의를 이제 총리및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진행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 추경안 심사를 마친 이후에 예결 소위 등을 통해서 증감액 여부 및 쟁점 사항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네.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를 두고 산자위가 파행을 빚었다고요? 네, 그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오늘 이 추경 심사가 위원회 소속 그 민주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무산이 됐는데요. 네. 민주당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50조 원의 손실 보상 1,000만 원 방역 지원금을 약속했으나 이번 2차 추경안을 검토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 지출 계획에 손실 보상 수급 적용이 담겨 있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앞서 여야는 오늘 오전 열린 전체 회의에서도 이 소상공인 손실 보상 문제를 놓고 충돌했는데요.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며 정부와 국민의힘을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당일 때 당정을 거치고 소급 적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소급 적용을 뺀 법안을 통과시켰지 않느냐며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지원, 영세 장업자들 지원 문제에 있어서만큼 좀 논란을 덜 벌였으면 좋겠는데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에 정부 부처 장관들도 참석을 했어요.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도 참석을 했습니까? 네, 법무부도 물론 추경 예산 그 사용 부서에 들어가 있으니까 네. 한동훈 장관도 그 주무부처 장관 그 담당 부처 장관으로 참석을 했는데요. 오늘 사실상 이 신임 장관 임명 이후 국회 데뷔 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야당 의원들과 정면으로 격돌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한 장관을 겨냥해서 여러 가지 공격을 펼쳤는데 한 장관이 이거를 굳이 피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맞받으면서 역공까지 펼친 건데요. 먼저 말씀하신 검찰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제 발표된 이른바 그 고검장 그리고 검사장급 인사와 관련해서 이번 인사가 납득하고 수긍할 만한 인사라고 생각하느냐 이 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이렇게 따지니까 한 장관이 이 특수부 검사와 협치한다는 말엔 동의할 수 없다. 능력과 공정에 대한 소신을 기준으로 인사를 했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네. 이 특수부 검사와 협치한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거는 이 김한정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협치가 특수부 검사들과의 협치냐 이렇게 꼬집은 데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네. 또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윤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있는 사람 위주로 인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이번에 승진한 사람들 몇 명과 경력을 보면 누구나 수긍할 만한 능력과 인품이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과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한 장관이 그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 이게 이제 그동안에 논란이 됐는데 이 문제가 또 거론이 됐어요. 네, 이른바 채널A 사건, 이제 한동훈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측에서는 권언유착이라고 하고 민주당 측에서는 검언유착이라고 했던 그 사건인데요. 그렇군요. 네. 그 사건, 그 다음에 또 이제 검찰 인사 문제를 놓고 민주당 의원들과 거의 공개 설전 수준으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네. 먼저 김한정 의원이 왜 정치검찰이 출세한다는 시중에 통념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네. 그러자 한 장관의 답변이 참 눈길을 끌었는데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그러면서 이 정치검찰 문제는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한다.
뭐 거의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네. 또 말씀하신 채널A 사건 관련해서는 자신이 부당한 수사를 받은 당사자라면서 그 휴대폰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지적하니까 네. 헌법상 기본권이 정치적 공격으로 무력화돼서는 안 된다. 저뿐 아니라 과거 이재명 전 경기지사도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러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뭐 이재명 물고 늘어지지 마라. 정쟁을 일삼고 있다. 장관 말 한마디가 다 국민을 불편하게 한다. 이렇게 거세게 항의하는 일도 빚어졌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이름도 거론이 됐어요. 네, 그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질의 시간 동안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을 거론을 하면서 공격을 했는데요. 네. 고민정 의원이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실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한 장관이 이미 수사가 되고 있고 대단히 많이 진행돼 있다면서 저는 직접 수사하는 사람이 아니다.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공정하게 처분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어서 고 의원이 마무리를 하려면 해당자를 소환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김건희 꼬마나 컨텐츠 대표의 소환을 요구하니까 네. 한 장관이 수사에는 여러 방식이 있다 이렇게만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 사건을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할지 뭐 이제 이런 건 정해지지 않았고요. 특히 예. 이 증권범죄합수단의 1호 사건이 뭐가 될지가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 증권범죄합수단은 아시다시피 이 한동훈 장관이 취임 직후 이제 그 재설치를 공언 지시를 해서 네. 지금 재설치를 앞두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뭐 라임, 옵티머스, 신라젠 사태 등 이제 과거 여권, 옛 여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죠. 그 민주당 저쪽 연루 의혹이 불거졌지만 수사가 일단락됐건 사건들이 뭐 재수사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최근 논란이 됐던 한국산 과상화폐 루나 그다음에 테라 폭락 사태 이 가능성에 대해서 1호 사건으로 삼아서 수사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사실 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때 검사들이 일종의 뭐 봐주기 수사를 하고 나중에 변호사가 되고 난 다음에 뭐 일종의 그거 봐주기 수사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없앴던 측면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역으로 또 증권 금융범죄 수사 능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같이 나왔었고. 네. 맞습니다. 항상 양론이 좀 같이 있었고요. 뭐 이거는 꼭 여야가 갈라지는 뭐 대체적으로는 그렇지만 꼭 갈라지는 문제도 아닌 게 오늘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 같은 경우도 당시에 증권범죄합수단 폐지를 자기는 반대했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첫 순방길에 나설 예정인데요. 순방 기간 논의될 의자가 공개가 됐어요. 네, 오늘 외교부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관련 브리핑이 좀 있었는데요. 외교부에서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오늘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통화를 하고 한미 정상회담 준비, 한미동맹 강화 등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외교부는 오늘 이날 양측이 조차관 취임 후 처음 진행한 통화에서 오는 20일에서 22일 진행되는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과 이 기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 이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또 한미 정상회담이 내실 있는 다양한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 이런 데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면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그런 한편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두면서 네. 일관성 있는 북한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오늘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이른바 IPF 관련 브리핑이 좀 있었는데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을 강조를 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가 경제 안보가 될 것이고 지금은 공급망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일종의 동맹 체제가 필요하고 이것이 경제 안보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게 중국을 배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알셉이나 이런 데 다 중국이 들어와 있었는데 결국 이제 중국이 빠진 상태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한국 정부에서는 이게 절대 중국을 소외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이제 중국의 반발을 좀 고려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중국 측으로부터는 뭐 반발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기간 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날 거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회동이 무산된다는 소리가 있어요? 네, 오늘 문 전 대통령 측 관계자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 측으로부터 회동이 어렵게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앞서 문 전 대통령 임기 중이었던 이 지난달 28일 당시에 청와대가 백악관 요청으로
이 문 전 대통령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만남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이후 양측이 일정을 조율해 왔는데 이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이 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만남 일정도 최종 확정되지 못한 채 논의가 유보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 문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 측이 오늘 회담 무산 소식을 통보하면서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도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럼 바이든 대통령의 뭐 대북 특사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그동안에 있었는데 그것도 무산이 다 되는 거네요. 그거는 이제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 이제 그런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가 나온 바가 있긴 있었는데요. 네. 사실 뭐 한국 전직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의 특사로 가는 것이 좀 뭐 적절한지 사실 이거는 뭐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문 전 대통령 측에서도 약간 손사리를 친 면이 있어서 네. 아마 계속 아직까지 그냥 계속 아이디어 차원에 머무르는 이제 그런 논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북한이 코로나19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 징후가 보인다. 이런 정보를 공개했어요. 네,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정원 보고가 있었는데요. 여야 간사 브리핑 결과 이 국정원 북한 국장이 북한이 코로나19 시국이긴 하지만 미사일은 발사 징후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핵실험도 준비는 다 끝났고 타이밍만 보고 있다. 국정원이 국회에 이렇게 보고했다고 하는데요. 여야 간사에 따르면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일정에 맞춘 것인지에 대해서 국정원은 이 징후를 포착했기 때문에 핵실험도 거의 준비는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서 미사일이 발사되고 핵실험을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내일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가 아마 한덕수 국무총리 국회 본회의 인준 표결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본회의는 몇 시에 열리는 겁니까? 네, 본회의가 내일 오후 4시에 열리고요. 2시경부터 그러니까 민주당은 2시부터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그 오후 3시 10분경부터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최종 논의에 돌입을 합니다. 근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저런 의견이 나와요. 뭐 본회의에서 뭐 인준해줘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뭐 이재명 지금 후보가 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반대로 또 강경론도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직까지 이제 원내에서 다수 의견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좀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을 한 이후에 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의견이 높아진 상태여서 강경 대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준 부결해야 된다. 예, 낙마론이 좀 더 우세한데요. 네. 그러니까 수적으로는요. 하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이재명 사인고문을 비롯해서 주요 인사들이 지방선거 역풍을 고려한 현실론을 주장해서 여기에 지금 힘이 좀 실린 형국입니다. 특히 이재명 위원장 같은 경우에 어제 오늘 연달아 오늘도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쨌든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첫 출발하는 상황이다. 그런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좀 사실상 인준을 좀 고려를 인준하는 것도 고려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요. 당 원로들도 뭐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라든지 정대철 상임고문도 오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해줄 건 해줘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제 원내에서는 상대적으로 특히 이제 좀 강경파 내지는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그 부결을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강한 편인데요. 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그 원내 회의에서 독선과 오만의 폭주다. 이 모든 상황은 자업자득 인과응보이고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임명 문제를 매듭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수신 원내대변인도 야당은 야당으로서 갈 길을 가게 될 것이라면서 그 이재명 위원장의 현실론 제기에 대해서는 그건 지방선거 후보자로서 이 후보 본인 생각이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그나저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은 안 하고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에 들어가는 상황인데도 뭐 가타부타 말이 없고.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요 오늘 언론에 이제 그 익명 관계자 발 인터뷰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내일 총리 후보자 인준 전까지 윤 대통령이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인사를 놓고 거래하는 것엔 반대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예. 또 다른 관계자도 표결이 먼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뭐 이와 관련해서는 뭐 윤 대통령이 인사를 놓고 거래하는 거에 반대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투표가 어떻게 되는지 그 경과를 보고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이 정호영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사인을 준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정호영 후보자 자체가 결격 사유가 많다.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던 거 아닙니까? 네, 여론의 평가는 근데 민주당이 그 한덕수 후보자 인준해주지 않으면은 그냥 나는 임명 강행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여론의 평가는 그런데요. 지금 대통령실, 그러니까 용산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에서는 분위기가 상당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청문회를 통해서 해명이 상당히 됐다고 보고 다 됐다. 예,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 그 내부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공식적으로 그런 브리핑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네. 이제 그런 기류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그 인준과는 별개로 이 그 정호영 후보자 문제를 원칙의 문제라고 보고 이걸 물러날 수 없다. 이 여론이 요구한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임명을 철회시킬 게 아니다. 뭐 윤 대통령의 생각이 뭐 이렇다는 이제 그 측근들의 전언도 조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글쎄 그때 오늘 오전에 윤 대통령이 기자들과 만나서 네. 이 야당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느냐, 그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과 관련해서 이렇게 네. 물어봤더니 상식에 따라 잘 처리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측의 반응을 좀 지켜보겠다는 이야기로 읽혔습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내심 이 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좀 바라는 분위기가 읽히는데요. 그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오늘 아침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호영 후보자가 오늘이라도 결단을 한다면 한덕수 후보자 인준 표결에서 충분히 여야 협치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사실상 결단을 촉구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이 지방선거 얘기도 좀 해보죠. 오늘이 6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날이었는데 굉장히 흥미롭게 여야 모두 인천에서 그 첫 일정을 시작했어요. 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선거지도부가 모두 이 선거 격전지이자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 재보선 출마지인 인천으로 달려갔는데요. 민주당은 인천에서부터 이재명 바람을 일으켜 승리하겠다. 그래서 중앙권력과 지방권력 사이에 견제와 균형의 힘을 확보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출마를 방탄 출마다, 무연고 출마다 이렇게 공격하는 한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이 돼서 공약 이행이 좀 더 수월할 것이다. 이런 이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발언을 두고 또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어요. 네, 지금 그 지방선거 2주 앞둔 시점에서 공기업 민영화 이슈가 갑자기 쟁점으로 부상을 했는데요. 네. 민주당에서는 정부가 이 전기, 수도, 철도, 공항 등 기간 산업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할 조짐을 보인다며 이것을 막아내야 한다 이렇게 여론전을 폈는데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 민영화 추진 자체가 허위사실이다. 그래서 그 선동에 가깝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오늘 국회 예결위 출석한 자리에서 네.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없다. 그럴 생각도 없다. 이렇게 진화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 발단이 된 건 지난 17일 그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이 김대기 비서실장 과거 저서를 읽어보면 민영화 전도사에 가까워 보이는데 지금도 그 인식에 변함이 없느냐 이런 취지로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러자 김대기 비서실장이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운영권을 민영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한전처럼 경영은 정부가 하되 30-40%의 지분을 민간에 팔자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네. 그 답변의 성격을 어떻게 봐야 될지가 조금 애매한데 네. 이거는 이제 그 박찬대 의원의 질문을 보면 과거 저서에서 쓴 그런 인식의 변함이 없느냐, 뭐 어떤 개인적인 신념이나 정책적인 소신을 물어본 것인지, 예.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나와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게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의 답변으로 봐야 될 것인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 예. 다만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 정부가 민영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오늘 공세를 취하니까 사실 이 경제부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추경호 부총리가 이제 네. 공식 석상, 그 국회 출석 공식 석상에서 민영화 검토한 적이 없다 이렇게 확인하면서 좀 해프닝으로 될 것 같은 지금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대선 때도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민영화 문제를 언급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걸 뭐 공식 공약으로 내걸었다기보다는 민영화 가능성을 내비쳤던 것으로 기억은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여야 간에 공개한 민영화를 두고 이렇게 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하면 이번 지방선거의 어떤 최대 쟁점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오늘 민주당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쟁점화할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먼저 이재명 상임고문이 인터넷 그 팬카페에 쓴 글에서 이 전기수도 공항 철도 민영화 절대 반대한다. 같이 싸워달라 이런 글을 썼고요. 네. 또 박홍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인사들도 이 비슷한 취지의 글을 연달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허위 선동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네. 권선동 원내대표는 오늘 그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그 민주당 인사들이 허위 조작 사실을 뿌리고 있다. 뭐 제2의 광우병 사태, 제2의 생태탕 논란을 일으키려는 정치 공학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했고요. 양금희 대변인도 과거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허위 사실로 선동을 일삼던 구태를 반복하는 것이다.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선거운동 첫날 후보들 움직이면 어땠습니까?
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오늘 새벽 광진구 화양동 자율방범대 초소를 찾아서 1인 가구 안전관리 이 보고를 받고 현장 점검하는 것으로 공식 선거전을 시작했고요. 네. 이후 관악구에서 출근 인사 그리고 금천구에서 유세를 펼쳤고 이 서울 서남권 그다음에 강서구에서 출정식을 열었고요. 오후에는 신촌을 찾아서 이 주로 그 젊은 층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이 성동구 용답동 군자 차량기지 철도 정비창을 찾는 일정으로 선거전에 들어갔고요. 오늘을 강북, 노원, 도봉 등 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강북 지역을 돌았습니다. 우세 지역 지지층 결집부터 끌어내겠다 이런 전략으로 해석이 됐고요. 서울 25개구 골목골목을 매일 다니겠다는 송골매 유세단 이 유세단 명칭을 오늘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경기도의 김은혜 후보는 오늘 오후 2시 이 수원 팔달문 앞에서 이 출정식을 열어서 경기도를 정치적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 오로지 도민에게 인생을 바치는 도지사가 되겠다. 이렇게 한 표를 호소했고 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는 오전 11시 수원시 주동교 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선거에서 경기도를 책임질 사람, 도민의 삶을 책임질 사람을 뽑아야 한다. 여러분께 아빠, 엄마 셀프 찬스가 아닌 경기 찬스를 드리겠다. 이렇게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의 집을 압수했겠어요? 네, 오늘 검찰이 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들과 백운규 전 장관의 자택, 연구실 등을 전방위로 압수수색했는데요. 예. 이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는 오늘 오전 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 등 산업부 산하기관 6곳을 압수수색해서 인사, 경영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또 백 전 장관 자택과 그가 근무하는 한양대 퓨전테크놀로지센터 사무실에도 수사관들을 보내서 PC에서 이메일 내역 등의 자료를 확보했는데요. 이 연구실 압수수색 현장에는 백 전 장관과 변호인이 직접 참관을 했습니다. 백 전 장관이 기자들한테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오늘 오후 1시 반께 이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취재진 앞에서 이 백 전 장관이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해서 당시 문재인 정부와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취지였습니다. 백 전 장관은 문 정부에서 당시 지시받은 내용이 있느냐 취재진이 이렇게 물은 데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지시받고 움직이지 않았다. 항상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기 전 사퇴를 지시했다. 그래서 이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이런 혐의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만 답변했습니다. 또 피고발인 5명 중 자신을 제외한 4명이 이미 소환조사를 받은 일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소환조사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연락을 받은 바가 없고 수사에 성실하게 임해 모든 것들이 잘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임명 이틀 만에 그리고 검찰 인사는 안 지 하루 만에 압수수색이 들어간 거잖아요. 네. 좀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사실 이번 그 블랙리스트 수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그 인사 대상에 포함된 이제 뭐 특히 부장검사나 이런 수사 실무진이 거기에 인사에 포함된 것은 아니긴 했는데요. 네. 지금 검찰이 산업부 그다음에 산하자회사 등을 압수수색한 지 거의 한 달 정도 만에 또다시 대규모 압수수색에 나서서 네. 이게 아무래도 블랙리스트 수사가 아마 곧 이제 그 좀 어떤 그 종결 단계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좀 봐야 그 수사의 향방이나 종착점을 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수사도 좀 정치적인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 쪽에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좀 지켜보도록 하죠. 네,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연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이 보이는 용산공원 부지 일부를 일반 시민에게 시범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선착순 접수를 받겠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해당 부지에 대한 유해물질 논란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오늘 인터뷰 시간엔 그동안 공원 개방에 반대해온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 연결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정부가 시범 개방하겠다고 밝힌 곳이 대통령 집무실 남측부터 국립중앙박물관 북측의 스포츠 필드 부지인데요. 예. 여긴 뭐 미군이 축구장과 야구장으로 쓰던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에서 유해물질이 얼마나 지금 검출되고 있는 겁니까? 최근에 국토부가 윤미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 대통령 집무실 남측, 그러니까 미군 숙소부지는 석유계총 탄화수소가 기준치, 공원 조성이 가능한 것 기준치로 놓고 보면 29배를 넘고요. 네. 지하수에서는 대표적인 발암물질인 벤젠과 페놀로가 3.4배, 2.8배를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네. 스포츠 필드도 다르지 않은데요. 석유계총 탄화수소가 기준치의 36배, 중금속인 구리화납도
기준치를 훌쩍 넘깁니다. 근데 어이없게도 오늘 국토부가 발표한 시범 개방 보도 자료에는 이 같은 중요한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홍보 애자보도 대통령 집무실을 중심에 놓고 평화롭고 목가적인 공원 이미지만 가득합니다. 실제로 조사한 내용은 공원 자체가 들어설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수치들입니다. 네, 이거는 이미 반환 받은 부지잖아요. 예, 근데 또 6월에 반환 받기로 한 부지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부지에서는 맹독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최고 농도가 5,568.7 피코그램입니다. 이 피코그램이 낯선 수치일 수 있는데요. 1g을 놓고 1조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적은 양이죠. 네. 7월부터 적용되는 1지역 기준치, 그러니까 공원이나 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기준치보다 34.8배 높은 수치입니다. 근데 이 다이옥신은 사실은 이 기준치하고는 별개로 네. 인체에 들어가면 지속적으로 독성을 유발하거든요. 네. 그야말로 여보세요? 인간이 만들어낸 화학물질 중에. 지금 잠시만요. 말씀이 예. 지금 끊어져서 저희한테 들렸어요. 예. 예, 마지막 부분 다시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 다이옥신은 기준치랑 상관없이 예. 인간이 만들어낸 굉장히 치명적인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예. 이 다이옥신이 이만큼 검출된 지역은 사실은 사람이 출입하면 안 된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정부는 이 부지도 그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한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 부지가 9월에 지금 국민 소통의 뜰이라는 이름으로 개방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네. 지난 9일 한미 양국이 합의한 새로 반환된 부지에 지금 이곳이 속합니다. 숙소학교 부지와 야구장 부지거든요. 네. 아마 9월 개방하는 구역으로 넣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맹독성 발암물질 다이옥신이 상당량이 검출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이건 어떻게 검사를 한 겁니까? 원래 이제 그 유해성 검사라는 걸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난 9일에 한미 양국이 이제 그 반환 협상을 하면서 네네. 이틀간에 걸쳐서 간략하게 조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정밀 조사를 했으면 더 많은 오염물질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예. 약식으로 조사를 했을 때도 이 정도의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굉장히 상회하게 조사가 된 거죠. 그러면 한미 양국이 공식적으로 조사한 결과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정부가 이걸 모를 리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화가 나고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 사실들을 다 알고 있는데 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다가간다라는 취지로 용산 공원 조기 조성을 약속했잖아요. 네. 그것을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까 지금 이 같은 아주 총극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뭐 발암물질 말씀도 하셨지만 뭐 여기에 유류 유출 사고도 있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지난 2017년도에 녹색연합이 미국의 정보자유법을 통해서 미 국방성으로부터 유류유출 사고 리스트를 받았거든요. 네.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용산기지 안에서 발생한 유류유출 사고는 총 84건입니다. 이 중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지와 관계된 사고만 5건 이상인데요. 네. 이게 물론 유류유출 사고 특성상 그러니까 땅 속에 뭐 벽이 있어가지고 오염이 뭐 격벽으로 제한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막 예. 돌아다니겠죠, 사실. 비가 오거나 이러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5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실제로는 영향받는 유류유출 사고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니켈이 검출된 곳도 있다고 하던데 니켈도 발암물질 아닙니까? 니켈은 1급 발암물질인데요. 예. 니켈이 사실은 더 위험도를 따지면 위험한 게 니켈이 공기 중으로 올라와요. 공기 중으로 올라오면 토양에 있는 니켈이 공기 중으로 올라와요? 예, 땅 속에 있었던 것들이 비가 오거나 네. 아니면 뭐 공사를 할 때 땅을 파거나 이러면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바람을 통해서 사람의 호흡기로 인체에 들어와서 폐를 공격해요. 그래서 폐암을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라면 뭐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겠지만 코로나 같은 경우도 실제로 노약자나 아니면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정부가 밝혔잖아요. 네.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굉장히 건강이 취약한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부는 체류 시간을 뭐 일정 정도 2시간 이상 이렇게 제한을 두면 예. 모든 사람에게 다 안전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어불성설인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이거는 공원 부지는 아니잖아요.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그 예. 공공주택을 짓기로 했던 부지 캠프킴 지금 아마 남산 터널 가는 쪽에 그 북쪽 지금 용산기지 북쪽에 있는 위치에 있는 거죠? 예,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번에 공원 부지가 아니고 캠프콘이 이제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네. 이게 지난해 10월부터 정밀 조사를 했거든요. 예. 올 3월까지 정밀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도 뭐 니켈 등 여러 그 발암 물질이 발견이 됐는데 네. 지금 현재 공원으로 사용되는 곳에서도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캠프킴이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네. 정밀 조사를 하고 봤더니 캠프킴 전체 부지 중에 97%가 1지역 기준. 그러니까 1지역 기준이라는 거는 주거, 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건데 네. 그런 것들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97%가. 그러면 북한 미군 기지도 마찬가지일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게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캠프킴은 그럼 공공주택을 언제 짓겠다고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조사를 올 3월에 끝내고 봤더니 예. 이런 상황이니까 아마 그 오염 정화 비용과 예. 오염 정화 기간을 산정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원래는 그 정부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던 문제가 간단치 않구나라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원래 논란은 그거였었잖아요. 이렇게 부지를 반환받는다고 하면 그 오염 제거 비용을 어떻게 그럼 한미 당국이 분담할 것이냐. 이거부터 논란이 됐던 거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정리되는 겁니까? 원래 미군이 책임을 져야죠. 이게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기본적인 환경 원칙인 원임자 부담 원칙이잖아요. 네. 그런데 한미 주둔군지협정 그러니까 소파가 오염 정화에 있어 불평등하고 모호한 한미 관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이고 당장 드러나는 위험에 대해서만 미군이 책임진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사실 위험 물질에 노출되어서 건강을 위협하는 건 뭐 교통사고가 나는 것처럼 당장 어떤 물리적으로 아픔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네. 좀 시간을 두고 몸에 이상이 생길 텐데 그런 것들은 미군이 자기들 책임에서 벗어나겠다라는 걸 명문조항으로 넣어버렸어요. 한미 양국이. 네. 그래서 지금 오염 정화 비용을 거부하고 있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협상을 계속해 나가겠다. 다만 지금 당장 필요한 오염 정화 비용은 우리 돈을 내서 정화를 하고 후에 협상을 통해서 미군에게 청구하겠다라는 건데 일단 반환받는 게 중요하니까 먼저 네, 빨리 반환을 받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오염 제거를 우리가 하고 그리고 그 비용에 대해서 미군에 청구를 하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네요. 근데 지금처럼 국민들에게 안전하다고 얘기하고 공원으로 개방해 놨는데 나중에 미군에게 청구하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어렵겠죠.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군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 괜찮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시민들이 잠시 체류하는 건 괜찮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참 답답한데요. 네. 그런 논리대로라면 식당 주인이 상한 음식을 손님에게 내어놓으면서 우리 종업원들도 아까 점심으로 먹었으니까 괜찮다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나라 국방장관으로서 결코 할 수 없는 이야기죠. 예. 물론 잠깐 머무른다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다르죠.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19 예처럼요. 정부가 이야기했던 것이 그런 것이라면 그럼 우리나라 국방장관이라면 오염물질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예. 그리고 그 기준치가 공원 자체가 들어설 수 없는 지역임을 우리나라 정부는 알고 있고 그럼 국민에게 확실한 고지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원천적으로 막아야죠. 이 정도는 괜찮다 하면서 위험에 밀어넣는 국방장관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정부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을 덮는 작업을 하고 땅을 이제 덮으면은 뭐 발암 물질이 올라오거나 아까 니켈 얘기하셨지만 그러면 그런 게 안 올라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가서 이용 시간을 제한하면 아무래도 오염 물질에 노출되는 시간이 적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말에 모순이 있는 거죠. 만약에 땅을 덮어서 오염물질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으면 이용시간 제한을 할 필요 없겠죠. 근데 그게 완벽한 방법이 아니라는 걸 그들도 알기 때문에 네. 체류시간 제한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임시적인 조치라고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예. 것처럼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근데 용산 부지의 오염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걸 조사하는 시간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부지 전체를 원래 국토교통부에서는 정화하고 난 다음에 공개하겠다는 계획이었었잖아요. 그래서 네. 반환받은 부지를 시민들한테 공개하는 시점을 정확하게 정하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부지 전체를 정화하는 데까지는 한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될 거라고 보십니까? 오염 조사하고 정화. 국토부에서 잡은 게 이제 N+7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N년은 전체 부지를 반환받았을 때 얘기인 거고요. 예. 이제 부분적으로 정화 작업이 말이 안 되는 게 그 아까 유류 유출 오염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네. 미군 부대는 용산 미군 기지는 70년이 넘었어요. 예. 그리고 그 안에 송유 시설, 송유관, 보일러 시설 이런 것들이 지하에 땅속에 붙여 있습니다. 그 배관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거기서 유출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기름들이 어느 한 곳에만 유출이 되는 게 아니라 용산기지 전체가 오염이 됐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한 곳을 드러낸다고 그 오염 정화 끝나는 게 아니라 오염 정화 한 토지라 하더라도 그 옆에 있는 오염 물질이 다시 스며들게 마련이거든요. 네. 전체를 한꺼번에 정화를 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서 국토부가 전체 반환받은 다음에 오염 정화를 하는 것으로 N+7년으로 잡은 거고요. 실제로는 이게 얼마나 오염됐는지 정밀조사를 해야지만 사실은 답이 나오는 거고 예. 예를 들 수 있는 게 부평의 캠프 마켓인데요. 네. 거기가 이제 용산 미군기지의 한 5분의 1 크기 정도 돼요. 네. 다이옥신이 검출되기도 했고요. 거긴 정부에서 정화비용은 한 900억, 한 1000억 이 예. 정도 추산을 했었고 예. 그 정화 기간은 1년 반에서 2년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크기가 5배 정도, 물론 이게 산수로 딱 떨어지는 비교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상당 기간 상당량의 그 비용이 들어갈 거라는 건 뭐 추측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이런 목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읽기 김청 경제전문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통화스와프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지금 잡혀 있죠. 예.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갖고 재계 총수들도 만나고 삼성 평택 반도체 공장에 들른다는 소식도 지금 들립니다. 다양한 일정을 소화할 것 같은데 이런 굵직한 일정 외에도 통화스와프도 관심거리로 지금 좀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은 이 통화스와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이미 통화스와프에 준하는 금융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왜 다시 한미 통화스와프 얘기가 요즘 언론지상에 자주 등장하는지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통화스와프는 일종의 국가 간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겁니다. 한도를 정해놓고 일정 계약 기간 동안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꺼내 쓰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 평상시는 우리나라가 세계 9위권의 외환 보유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딱히 부족한 나라는 아닙니다. 또 이제 수출 주도형 국가이다 보니 해외에서 물건을 팔고 달러로 받아서 기업 또한 이 달러를 꽤 많이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 달러가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귀해졌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고 양적 긴축이라고 해서 시중에 풀렸던 돈을 지금 회수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다가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좀 커지니까 이른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좀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산 중에 금과 달러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귀해지고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건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의 화폐 값어치는 내려갔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우리나라 원화도 이런 영향을 받아서 달러 대비 상대 가치가 지금 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1달러에 평소에 한 1,100원에서 1,200원 초반 정도였던 환율이 최근에는 1,270원에서 1,28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1,300원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이른바 달러 마이너스 통장, 다시 말해서 통화 스와프를 미국하고 다시 체결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외환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우리 이제 원화 가치를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 두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네네. 근데 방한 의제에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주요 의제에는 지금 한미 통화 스와프가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을 앞두고 지속해서 통화 스와프 체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예. 관련돼서 이제 기자들이 최근에 이제 청와대 대통령실에 이제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의제는 아니지만 지금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미국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통화 스와프에 준하는 금융 협력 방안이 얘기가 오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답변을 한 것이죠. 근데 통화 스와프에 준하는 금융 협력은 어떤 겁니까? 사실 내용이 나와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하고 팬데믹 상황으로 번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네. 그러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2020년 3월이거든요. 이 3월에 미국이 주요 9개국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때 미국과 통화 스와프가 체결됐고요. 네. 그때는 이제 만기를 6개월로 잡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금융시장이 딱히 쉽게 안정이 안 되면서 세 차례 연장을 했고 그게 지난해 말에 이제 종료가 됐다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제 통화 스와프 계약이 체결이 안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때 통화 스와프도 체결했었지만 미국이 통화 스와프 체결 국가가 아니더라도 미국 국채와 달러를 교환해주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통화 스와프가 아니라고 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미국 국채와 달러를 교환해주는 프로그램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국채를 우리가 사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국채를 미국의 달러로 네. 바꿔준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제 통화 스와프를 미국과 체결하려고 하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급하게 달러가 필요할 때 대비해서이잖아요. 네네. 그럼 왜 미국은 우리와 통화 스와프를 체결할까? 이걸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하거든요. 예. 단순히 우방국인이 도와주려고 한다? 이건 사실 국제관계에서 무조건적인 도움은 없다고 봐야 되니까 예, 그렇죠. 그건 아닐 테고요. 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금융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제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 국채 시장의 안정을 높이고 싶어서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는 건데 미국이 코로나19 초기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9개국과 전격적으로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던 이유는 대규모 미 국채 투매 사건이 그 당시에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1조 달러가 우리 돈으로 한 1,200조 원 되는 미 국채가 갑자기 시장에 매도가 막 쏟아지면서 투매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미 당국이 보고 화들짝 놀라서 주요 국가들하고 사실상 미국이 주도한 상황에서 통화 스와프가 체결됐었습니다. 예. 실제 우리나라도 당시에 물론 외환시장이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당국자들이 미국의 통화 스와프 체결 의사를 묻고 서한도 보내고 했지만 실무자 미팅이라든지 이런 것도 추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미국에서 통화 스와프 체결하자 이런 연락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이건 이제 김용범 전 차관이 최근 출간한 서적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당시 그 미국 대형 헤지펀드들이 미 국채 투매를 주도했었는데 이들은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니까 고객들의 환매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 국채를 대량으로 시장에 내놓고 팔아버린 거고요. 여기에 주요 신흥국들도 달러가 부족해지면서 달러 부채 만기 연장이 힘들어지니까
달러는 필요하고 어떻게 하지 하다 보니까 이제 국채가 그나마 그 당시에는 거래가 됐었으니까 미국 국채를 내놓고 달러를 이제 수요를 대비했던 것이 그 갑작스러운 미국 국채 투매를 불러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막고자 한 게 미국이 당시 여러 국가들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이유고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해당국이 원하면 미 국채를 당국이 바로 달러로 교환해주는 프로그램을 시장에서 이제 운용하게 되면 시장에 바로 국채를 내다 팔지 않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아마도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의미가 이해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국채 네. 들고 있는 거 언제든 우리가 달러로 바꿔줄 테니 국채 팔지 말아달라. 근데 이렇게 서로 간에 양해하는 이런 계약에 좀 가깝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 통화 스와프를 만약에 맺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까? 우선 외환시장 참여자들에게 굉장히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효과가 매우 큽니다. 예. 그러니까 경제나 금융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는 사실상 심리적인 요인에 따라서 매우 큰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좀 부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럼 빨리 좀 챙겨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왜 요즘 뭐 그리고 달러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달러 가치 더 오르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달러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서 원화를 달러로 바꾸려는 수요가 크게 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달러는 더 귀해지고 달러의 가격이 오르는, 다시 말해서 원화 약세가 이제 시장에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런데 오늘 사나 내일 사나 달러 가격이 비슷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면 굳이 달러를 지금 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네. 그러면 이제 더군다나 내일 달러 값이 떨어진다라면 더 안 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매매 자체를 잘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통화 스와프는 달러가 좀 풍부해진다, 부족하더라도 언제든지 미국에서 우리가 가져다 쓸 수 있다라는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하게 되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줘서 외환시장을 조금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제 통화 스와프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이렇게 또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최근에 외환시장들의 그 상대적인 달러와의 가치를 비교해 보면 예. 이 통화 스와프를 우리가 체결한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원화의 약세가 크게 줄어들 거냐,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이런 근거를 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국이 현재 유럽연합, 일본, 영국, 스위스, 캐나다 이렇게 5개국하고는 상시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예. 만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국가들은 미국에서 달러를 가져다 쓸 수 있는 나라거든요. 예. 하지만 올해 이제 달러 대비 각국 통화 가치를 비교해 보면 이들, 그러니까 5개국, 미국과 상시 통화 스와프를 맺은 국가의 통화 가치가 연초보다 평균 7.8%가 하락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통화 스와프가 작년 말에 계약이 종료됐다 그랬잖아요. 예. 원화의 가치 하락은 6.7%니까 도리어 원화가 가치가 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다고 해서 이 화폐의 가치가 크게 안 떨어진다? 이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린 왜 이렇게, 이거 우리 원화 가치도 많이 떨어졌는데 네네네. 다른 나라들하고 지금 통화 스와프 맺었던 나라들하고 비교하니까 또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니네요. 근데 방어를 잘했다고 봐야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의 달러를 가져다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 그 나라의 이제 경제력이라든지 아니면 미래 성장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달러의 강세가 미국이 지금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달러의 강세 현상이 강한 거지, 상대적인 그 상대방 국가의 어떤 경제력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판단하는 것도 아니어서 다양한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다 보니까 이게 꼭 통화 스와프만 가지고 이 환율을 방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 수출도 좀 좋은 편이었고 그러니까 네네. 계속 달러가 들어오는 상황이었기도 했을 테니까 좀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네. 과거 이제 통화 스와프 우리가 체결했을 당시에 우리가 얼마나 잘 그 제도를 이용해내냐 이걸 좀 살펴보면 통화 스와프 이번에 꼭 맺어야 되겠다, 아니 좀 더 기다려도 되겠다 이런 판단에 서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은 뭐 항상 저희가 그렇지만 준비금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고 예. 시장의 심리적인 안전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통화 스와프가 이게 그 만기가 있든 아니면 상시 통화 스와프 체계를 미국하고 같든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 뭐 나쁠 건 없습니다. 그래서 네. 혹시나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때 이런 조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금융시장은 굉장히 환호를 할 테고요. 그리고 외환시장에서도 환율이 뭐 순간적이나 아니면 며칠간 조금 안정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우리가 미국하고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이후에 우리나라는 총 6차례에 걸쳐서 총 200억 불 정도의 통화 스와프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계약 한도의 약 3분의 1가량을 사용한 건데요. 네. 이때는 상황이 급해서 썼다기보다는 외환보유고를 손대지 않고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지갑에 있는 달러를 그대로 두고 미국 쪽에 개설한 마이너스 통장에서 일부 꺼내서 시장에 풀어서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과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처음 체결한 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인데 네. 이때는 300억 달러 규모였고 당시에도 총 5차례에 걸쳐서 한도의 절반이 넘는 163억 달러 정도를 저희가 꺼내 썼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걸 꺼내서 쓰면 저희가 이자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자를 일부 내긴 하는데 네. 굳이 외환보유고를 흔들지 않고 쓸 수 있다라는 점에서 외환보유고가 흔들리면 대외적으로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줄었네 이런 또 시각을 받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스와프가 체결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또 이걸 활용하면서 저희가 알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게 되면 네, 돈이 알겠습니다. 있더라도 가끔은 빼서 쓰지 않습니까? 여기서 국가들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비슷하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치영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다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영동과 충청권 내륙,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화재 발생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기압골의 영향으로 경기 북동부와 강원 영서에 빗방울